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주말 특집 방송 첫 번째 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어제 아무래도 뭐 장중에 이제 스팟 부분들을 올려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짧게만 정리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어제 저녁에 하나 더 이제 방송 여러분들 관점 부분 정리를 하다가 이제 주말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까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 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유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 장 끝나고 왜 이런 매도가 나올까 여러 가지 관점 부분들을 투영을 시켜보려고 노력했던 거 그걸 오늘 아침에는 정리를 해서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매도를 어제 했을까 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를 제 스스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보면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열심히 어제 이제 오후 정도에 상당히 많은 연락들이 왔어요. 왜 시장이 이릅니까? 뭐 예전에 이제 투자를 이제 권유를 받고 이렇게 좀 자문을 받았던 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차적으로 보면 그 금요일장에 저렇게 장을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 주말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주말에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겠죠.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될 텐데 정리가 되지 않고 장중에 변동성 부분이 크고 또 하락폭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본 대부분 한 3에서 한 5%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 금요일장에. 그러면 이제 주말 내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다른 관점보다는 장대 음봉을 본 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뭔가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뭐 꼬실 때는 꼬시고 자극할 때 외국인들이 특히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 위축 부분들의 금요일장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전략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 외에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외국인들의 차익 부분들의 진행 상황 부분들의 의미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매도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전했어요. 원래는 27일이 우리나라 정전협정 64주년이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봤을 때 외국인들 SK하이닉스나 실적 발표 때쯤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CNN 방송에서 해외 쪽으로 뉴스에서 27일 정도 전후에 외국인들의 미사일 발사 추정이 된다라는 기사를 해외 쪽에서 나온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 물론 이제 코멘트를 드렸지만 27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준비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미사일 발사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정전협정 전후로 이런 미사일 발사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특히 또 어제 하락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유는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강했던 이유는 루머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미사일 발사 부분들이 좀 나왔죠. 미사일 발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7,000계약 정도의 매도에 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축을 일부를 장식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뭐 후발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드릴 부분은 음,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에서
자, 두 번째로 이제 신용융자 관련된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6월, 지금부터 7월 말이죠. 6월 22일 정도에 코스피 신용잔고가 4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용잔고 보면 특히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많은 대붕주 쪽에 신용잔고가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신용잔고가 통상적으로 많았던 게 현재 추세인데 지금은 반대예요. 역전이에요. 코스닥이 신용융자가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미 코스피를 넘어섰고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4조 원대에서 4조 4천억, 5천억대까지 지금 거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조 초반대에서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수상으로 보면 2016년도 4월 달에 3천억대 4조 3천억대에서 지금 4조 4천억대까지 신용잔고가 코스닥에서는 지금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의 신용잔고, 코스닥은 최대치를 넘어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에 이제 그 리먼 사태가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 저는 지금 단순하게 이제 신용잔고라는 부분들을 본다 하면 잔고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한다 보면 이 4조 원대의 금액의 의미 부분들을 코스피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거의 지금 4조 원대 초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합하면 지금 8조 원대 넘는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좀 쌓여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예전에는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코스피를 우리가 단순하게 분석을 해보면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전 2007년도 이 즈음에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조 3천억대의 신용잔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먼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지수 자체가 이제 뭐 1000포인트 이하로 급락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4조 3천억의 신용잔고가 얼마까지 리먼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떨어지냐면 1조 4천억대까지 떨어져요. 거의 한 3조 원대, 2조 5천억 이상 정도가 신용잔고의 축소 부분들이 좀 되고, 리먼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2008년도 하반기에 이제 900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이 900포인트대에서 어느 정도 밑에 900포인트, 1000포인트 전후에서 밑에 하방 경기 부분들이 생기면서 여기서 1차 부분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 파동 부분들이 1700 파동 부분들까지 반등하면서 신용잔고가 3조 5천억 정도, 3조 3천억 전후까지 증가를 하는데,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용잔고가 리먼 사태 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고점 부분들을 찍었을 때 4조 원대 초반 전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치 부분들을 찍었는데, 이런 금액이 코스피도 여기에 거의 부합되고, 특히 코스닥이 신용잔고 부분들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과했죠. 좀 과한 부분이 없어요. 지수 자체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그 개인들의 펀드 환매 금액인데,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중간중간 브리핑했을 때 제 기억으로 6조 원 정도의 펀드 환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6조 원 정도의 펀드 환매가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이 펀드 환매가 됐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 부분들은 두 가지예요.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었죠. 올해 상반기를 보면 지수 자체가 2000선 이하에서 2400선까지 올라오니까 펀드 환매 부분들을 해가지고 뭐 그 부분이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 자금은, 극히 일부 자금은 아마 주식시장에 현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죠. 예탁금이 늘어났으니까. 자, 그거 유추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리먼 사태 일어났을 때 지수가 2007년도 신용잔고가 4조 3천억대에서 리먼 사태 이후로 지수가 이제 9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급락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1조 4천억대까지 급감을 했죠. 자,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부분,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죠. 지금 뭐 2008년, 2007년도니까 주식시장이 있어 보면 어제와 같은 변동성 부분들은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 부분들을 어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꾸 박스권 파동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잠깐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일단 여러분들 그 신용잔고가 4조 3천억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지수에서 반토막이 나니까 900포인트 거의 2000선에서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니까 신용잔고가 4조 3천억에서 1조 초반대까지 급락 부분 나왔다겠죠. 자, 여기서 9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한 6개월 이상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되다가 여기서 1차적으로 1400포인트, 1300, 1400포인트까지 1차 반등이 나고 거기에서 또 박스권 진행되다가 다시 1700 파동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방송 부분에서 현재 전체적인 장세의 트렌드 부분들은 어차피 3000선에 대한 2000선 후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의 가능성 아직까지 변동상은 없어요. 뭐 주스가 어제 변동성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바뀌거나 아니면 제가 매크로에서 생각하는 기준점 부분들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은 이상은 나머지는 변동성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 급락 부분 우리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미사일, 두 번째는 신용잔고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이 부분들을 한번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지수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갖죠. 본전 생각 부분들이 나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 하락 부분이 나오고 한 6개월 전후에 정도 밑에서 박스권, 지수 1000 전후에서 박스권 부분이 하다가 이게 1차적으로 1300, 14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 1000포인트에서 이 1700 파동 부분, 거의 1000 후반대 파동 부분이 나올 때까지 한번 1차 상승 부분이 1300포인트, 1400포인트가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좀 쉬다가 1700 파동 부분들이 갔는데 이 1000포인트에서 1300, 1400포인트까지 갔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1차적으로 펀드 환매였어요. 펀드 환매. 물론 1700포인트까지 펀드 환매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펀드 환매가 가장 많이 나왔냐면 그 전에 리먼 사태 일어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펀드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을 하고 거기에 적립식으로 금액 부분들을 넣었는데 믿었던 펀드 매니저들도 보니까 그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기본 뭐 20%, 40%막 이렇게 나와요. 펀드 수익률이 찍힌 게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럴 거면 펀드 매니저한테 수수료를 줘가면서 내가 돈을 맡길 의미가 없다. 내가 매매를 해도 마이너스 20%, 10%인데 펀드 매니저들이 그 운영하는 그 투자 수익률을 보니까 뭐 20, 30%대네 마이너스 기본? 그러면 굳이 너희들한테 맡길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당연히 생기겠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반등 부분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1700포인트까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락 부분이 나온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서 차익은 아니더라도 손절매성 물량 부분들이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1300에서 1900포인트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1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900포인트 이하까지 리먼 사태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 좀 횡보를 합니다. 박스권 파동 부분들 횡보를 해요. 하락에 대한 이제 그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한 1300에서 1400포인트까지 1차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쉬다가 이제 1700 파동 이상의 상승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펀드 환매가 대량적으로 나왔을 때의 1300포인트하고 1400포인트 그 다음에 1700포인트 이 주간의 박스권이 통상 한 3개월 전후에 박스권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때 펀드 환매 금액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때 예탁금도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있죠. 자금 들어오는 규모가 제 기억 속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왔다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겪어봤던 그 지수의 흐름 부분에서 이 리먼 사태 이후에 1000 이하 파동에서 1700 거의 2000선까지의 반등 파동 부분에
어떤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때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기술적 분석상의 매매는 뭡니까? 박스권 하단은 매수, 상단은 매도죠. 근데 우리가 이게 기술적 분석상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 파동 부분들이 이게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추세가 무너질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이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될 때 박스권 상단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서는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요. 엇박자를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겼다가 이것 봐라 라는 생각 부분들을 가져서 판매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겠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엇박자를 타다 보니까 계좌가 3분의 1토막, 3분의 2토막씩 다닥 났던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물량을 흡수한다면 다시 반등을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용잔고의 의미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도 얘가 이런 박스권 파동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에도 여러분한테 한 2번 정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금액 부분들, 그 다음에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두 번째로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금요일장이 이렇게 급락을 시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그리고 이게 잔영이 남아요. 잔영이. 그래서 조금만 더 흔들면 이제 여기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또 모를 우리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인식을 못해. 어제 개인 투자자들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부담되는 것은 신용잔고의 물량 자체가 지금 사상 최대치 부분, 특히 코스닥 쪽에 몰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장중의 변동성 부분들은 얼마든지 만들면서 흔들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돼 또 특징이 뭐냐면 V자 파동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밑에 잔량이 없는데 투매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잔량들이 없는 상태에서 1% 빠질게 3% 5% 이상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락도 극하게 나오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보면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또 5% 금방 10% 하락폭이 20, 30% 하면 또 상승폭도 20, 30%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듬을 잘 타야 돼. 종목하고 리듬을 잘 타셔야 된다는. 그래서 신용잔고에 의한 변동성에 외국인들이 일부 부분들을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관점 부분들. 그리고 신용잔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니까 어제도 열심히 드렸지만 저가 분할 매수 부분들 선발 때 보내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신용을 써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왜 신용잔고 때문에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요건이 일부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있죠. 옵션 만기일이 있고 추후에 이제 8월달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8월달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달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면 7월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하고 FOMC라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8월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잭슨홀 미팅이에요. 잭슨홀 미팅하고 달러의 방향성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1번 미사일, 두 번째 신용잔고 사상 최대치 돌파에 그 한 번에 차익 매물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자, 이것은 약간 이제 매크로하고도 연결성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우리 관점이 아니라 외국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물론 외국인 관점으로 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HTS마다 틀릴 수 있는데 그 팁 중에 하나가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종합지수를 물론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긴 보는데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약에 종합지수 차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는데 종종 이 원화 기준을 달러 기준으로 바꿔서 봅니다. 왜? 외국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달러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팁 부분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 환율이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들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있어요. 7월 초부터 달러 인덱스는 94 초반이나 94를 하회할 가능성을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죠. 94를 하회를 했어요. 94를 하회를 했고 93
20대 후반 정도까지 달러 인덱스가 달러 약세가 진행됐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에서 더 바로 깨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뭐 지지라인 있죠. 강한 지지라인이에요. 그래서 94 이하로 바로 깨지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유로화가 이번에 달러 약세 부분들에 가장 크게 공헌을 했다는 내용을 찾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유로화 강세예요. 유로화 강세. 하반기에 경기지표 좋죠. 유로화가 일단 경기지표가 좋아요. 유로가 미국 대비 유로가 더 좋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유로화가 이제까지 양적 완화 부분들을 했는데 드라기가 가끔 한 번씩 툭툭 던지죠. 말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말을 했다 취소했다 하면서 어떤 걸 만드나요? 하반기 올해까지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도 몰라. 물론 지난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아니야, 약간 수습 부분들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테이퍼링은 정상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상화 과정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양적 완화 부분들이 길들여져 있죠. 양적 완화 부분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로화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 부분에 체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체인지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이번에 유로화 강세 부분에 저도 보면 여기서 보면 달러의 관점, 달러가 약세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강한 지지라인을 만난 것처럼 역으로 유로화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유로화 강세 부분이 되면서 상승을 진행했는데, 여기 가격대도 보면 여기도 조금 최소한 좀 쉬어가거나 좀 옆으로 횡보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이 아니라 저항대에 진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또 마침 보니까 변곡점에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추세 부분들은 논하기 힘들더라도 최소한 여기 가격대에서 기존 추세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리먼 사태에서 1900선에서 1000포인트 이하까지 빠지면서 이 10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에서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하방 경직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던 것처럼 유로화와 달러화도 약간의 이런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녹음을 끊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녹음을 끊고 다시 두 가지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송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미사일 관련된 부분, 이건 나중에 나왔어요. 물론 27일 전으로 64주년 정정기념으로 한번 나올 때가 됐다는 게 있었고, 자, 두 번째 국내 신용장국 과거 리먼 사태 때하고 리먼 사태 이후에 코스닥, 코스피,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4조 대의 초반에 금액이 최고인데 이번에 최고치를 넘어섰고, 그 최고치를 또 넘은 게 코스닥이 넘어버렸어요. 코스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거예요. 코스닥의 신용장고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세 번째, 달러와 추세 부분들의 체인지, 이 부분들까지 얘기 드는데, 자, 일부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잠시 후에